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미유키입니다. NHK 국제부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300%.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자료를 잘못 읽었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확인해도 똑같았습니다. 한국행 일본 여성 이주자 수 전년 대비 300% 급증. 그날 오후 2시 회의실. 편집국장이 이 폭탄 같은 통계를 발표하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명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쿄대 의대 출신 의사, 와세다대 로스쿨 변호사, 대기업 임원들. 일본이 목숨 걸고 키워낸 최고의 엘리트들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국경을 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이주가 아니야. 두뇌 유출이다. 선배 기자 다나카 씨가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쳤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일순간 무거워졌습니다. 최고 교육받은 여성들이 왜 한국으로 향하는 걸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띠리리링.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아야카. 대학 동기이자 가장 똑똑했던 친구. 현재 도쿄지검 최연소 검사. 그런 그녀가 지금 이 타이밍에 전화를 걸어왔다는 게 우연일까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다급하고 어딘가 절박했습니다. 미유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6시간 후 시부야의 조용한 카페. 아야카가 던진 한마디가 제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으로 떠나.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농담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이미 서울 로펌 계약도 끝냈고 아파트까지 구해놨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보던 그 날카로운 시선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엔 무언가로부터 탈출하려는 사람의 절망적인 표정만 남아 있었어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 완벽한 이력, 보장된 미래를 가진 여성이 흘린 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회사 자료를 다시 펼쳐들었어요. 차가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알고 싶었습니다. 아야카 같은 여성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그들이 포기하고 떠나려는 진짜 이유가 뭔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편집국장 앞에 기획안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일본 여성들의 진짜 이야기를 파헤치겠습니다. 편집국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아, 하지만 경고성 다큐로 만들어라. 이런 위험한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로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론 전혀 다른 질문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막아야 할 현상일까?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 카메라와 장비를 챙기며 다짐했습니다. 어떤 편견도 버리고 오직 진실만 쫓아가겠다고. 물론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그 진실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거라는 걸 말입니다. 하네다 공항 출발 로비에서 아야카를 배웅하며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쿄대 법학부 수석 졸업, 사법고시 1차 합격, 26살 최연소 검사. 누가 봐도 완벽한 이력서를 가진 친구가 왜 모든 걸 버리고 떠나려는 걸까요? 아야카는 작별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곳에선 내가 그냥 아야카일 수 있을 것 같아. 검사 아야카도, 누군가의 딸 아야카도, 결혼정년기 아야카도 아닌 그냥 한 명의 인간 아야카로. 비행기가 이륙하는 걸 지켜보며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에요. 아야카가 선택한 그 땅에서 직접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서울 인천공항 도착 첫날부터 기대와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제 여권을 보더니 갑자기 일본어로 말을 걸었어요. 기자님이시군요. 어떤 취재 오셨어요? 당황한 제게 그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저희 누나가 일본 드라마 광팬이거든요. 특히 후지TV 드라마를 좋아해서. 택시를 탔는데 이번엔 기사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최근 들어 일본 여성 승객이 정말 많아졌다고. 그런데 단순 관광객이 아니라 이사짐을 들고 오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신기했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봐요. 그분들 표정이 다 비슷해요. 뭔가 해방된 것 같은 그런 얼굴이랄까. 요시다 사치코, 32살, 전 도쿄 대형 광고회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어요. 사치코의 첫 마디가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연습했어요. 죄송합니다를 몇 번이나 말해야 하는지, 무슨 뜻이냐고 묻자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의에서 의견 내면 죄송합니다. 야근 못하면 죄송합니다. 생리통 때문에 컨디션 난조면 당연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국 회사에서는 달랐다고 해요. 첫날 회의에서 실수로 죄송합니다를 습관적으로 말했더니 한국 동료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사과해요? 좋은 아이디어 제안한 건데. 사치코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여기서는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두 번째로 만난 건 타나카 아유미, 29살 전 오사카 종합병원 소아과 전문의였습니다. 현재는 서울의 국제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아유미의 이야기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자 의사라는 이유로 중요한 수술에서 배제당했어요. 한 번은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왔는데 보호자가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남자 선생님은 없나요? 라고. 하지만 서울에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환자들이 성별보다는 실력을 먼저 받고 병원 동료들도 그녀를 동등한 전문가로 대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국 간호사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왜 이렇게 자주 고개 숙이세요? 당당하세요. 라고. 그제야 제가 얼마나 움츠러들어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저녁 늦게 호텔로 돌아와 그날의 인터뷰를 정리하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이들의 이야기는 경고보다는 오히려 희망에 가까웠어요. 문제는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 떠나게 만든 환경에 있는 건 아닐까요? 카메라 렌즈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아야카가 찾으려던 그것이 무엇인지, 이 여성들이 진짜 발견한 게 뭔지 알아야 했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에 다가가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확고해졌습니다. 셋째 날, 저는 카메라 장비를 메고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2주 여성들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담아보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뜻밖의 순간들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철 3호선에서 사건이 터졌어요. 무거운 장비 가방 때문에 계단에서 비틀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인 남성이 다가와서 망설임 없이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를 하자 그는 제가 일본에서 온 기자라는 걸 알고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아, 일본 분이시구나. 저희 회사에도 일본 분 계신데 정말 성실하세요. 목적지까지 함께 가면서 그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요즘 일본 여성분들 많이 와요. 우리나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광장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밥을 파는 할머니가 저의 서툰 한국어를 듣고는 웃으시며 김밥을 하나 더 싸주셨어요. 돈을 더 내려고 하자 손사래를 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손님인데 뭘 그래요? 우리 딸도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는데 일본 사람들 참 예의 바르더라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옆에서 김밥을 사던 일본 여성이 갑자기 한국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기자님이세요? 일본 분 같은데. 니시다 유카리라는 분이었어요. 31살 교토에서 중학교 교사였다가 한국으로 온 지 1년 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이보다 완벽한 인터뷰이가 있을까 싶었어요. 홍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카리의 첫 고백이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여성교사라는 이유로 체육이나 학생회 담당에서 자동으로 배제됐어요. 힘든 일은 남자 선생님이 해야지라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달랐다고 해요. 첫날 교무회의에서 깜짝 놀랐어요.
여자 교장 선생님이 여자 교감 선생님과 함께 회의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 이런 게 가능하구나 싶었죠. 더 놀라운 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이었어요. 일본인 선생님이라고 거부감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주었어요. 아이들은 진짜 일본어를 배울 수 있다며 열심히 수업에 참여했고요. 유카리가 일하는 학원 원장님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인 교사를 고용한 이유를 묻자 단순 명료하게 답했어요. 실력 좋고 학생들이 좋아하고 성실하니까요. 당연한 선택 아닌가요? 저녁 무렵에는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모리 나오코, 28살 전 도쿄 IT 기업 개발자였어요. 현재는 한국 게임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오코가 들려준 에피소드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일본 회사에서는 회식 때마다 제가 맥주를 따르고 안주를 나누고 회사 행사 때는 당연히 다과 준비를 해야 했어요. 개발자인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회사에서는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첫 회식 날 습관적으로 맥주를 따르려고 했더니 팀장님이 깜짝 놀라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니야, 나오코 씨는 앉아 있어. 우리가 할게. 라고. 그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무엇보다 기술적 역량으로만 평가받는 환경이 가장 만족스럽다고 했어요. 성별 때문이 아니라 코드 퀄리티로만 인정받는 거죠. 이런 게 진짜 평등이구나 싶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루 종일 경험한 일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친절함, 우연히 만난 일본 여성들의 밝은 표정,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생생한 변화의 이야기들. 이 모든 게 정말 진짜일까요? 처음 기획했던 경고성 다큐와는 점점 동떨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선택이 너무나 합리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과연 문제는 무엇인지 저 자신도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주 여성들의 일상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성북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그곳에서 사는 하야시 마이코가 초대해준 덕분이었습니다. 마이코는 35살 전 나고야 백화점 바이어였습니다. 현재는 서울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사는 동네는 전형적인 한국의 주택가였습니다.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죠. 놀라운 건 이웃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마이코가 집 앞 슈퍼마켓에 들를 때마다 사장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신선한 야채가 들어왔다며 골라주고 요리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마치 오랜 단골처럼 대해주는 모습이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만난 경비 아저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이코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택배가 왔다고 알려주셨어요. 일본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마이코는 이런 일상이 처음엔 낯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웃과 이렇게 가깝게 지내지 않거든요. 하지만 점차 이런 관계들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두 번째 방문지는 마포구의 한 가정집이었습니다. 이토 치에코라는 36살 여성이 한국인 남편 김혜준 씨와 함께 사는 곳이었어요. 치에코는 오사카에서 간호사였다가 한국으로 온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김혜준 씨 가족과의 첫 만남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치에코를 친딸처럼 대하고 계셨거든요. 일본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다며 오히려 치에코에게 가르침을 청하시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김혜준 씨의 모습이었어요. 퇴근 후에 당연하다는 듯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 준비를 도왔습니다. 설거지도 함께하고 빨래도 개어 정리했어요. 가사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게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김혜준 씨는 제 질문에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남자도 당연히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같이 사는 건데 왜 혼자만 해야 하느냐고 되물었어요. 그 자연스러운 태도에 저도 모르게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치에코는 일본에 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주었습니다.
고베에서 간호사로 일할 때는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둘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많은 동료들이 결혼과 동시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결혼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편과 시가족 모두가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전문직으로서 존중받는다고 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혜준 씨의 아버지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70대인 그분은 며느리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어서 좋다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 풍경들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진짜 사람 사는 냄새, 서로를 인간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기획했던 다큐의 방향이 완전히 틀렸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경고할 일이 아니라 배워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몰려왔어요. 이런 내용으로 과연 방송국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다섯째 날, 저는 강남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특별한 좌담회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한 일본 여성 6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어요. 각각 다른 직업과 배경을 가진 그녀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다양했어요. 의사, 변호사, 교사, 회계사, 디자이너, 그리고 프로그래머까지. 나이도 26살부터 38살까지 폭넓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에서 공통된 키워드가 계속 등장했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미안함이었습니다. 모든 참석자가 일본에서 여자라서 미안하다는 감정을 느꼈다고 고백했어요. 회의에서 의견을 내면 너무 강하다고 여겨지고 조용히 있으면 소극적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의사인 야마다 레이코는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풀어놨습니다. 수술실에서 간호사들이 자신보다 남성 인턴을 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며 상처받았다고 해요. 환자 가족들도 여성 의사보다는 남성 의사의 설명을 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변호사인 사토 유키는 법정에서의 경험을 들려줬어요. 같은 주장을 해도 남성 변호사가 말하면 논리적이고 자신이 말하면 감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클라이언트들 중 일부는 아예 남성 변호사로 바꿔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어요. 두 번째 키워드는 포기였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암묵적 압박감이 있었다고 했어요. 실제로 많은 동료들이 결혼과 함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교사인 다카하시 아키는 특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성 교사가 체육 수업이나 학급 운영에서 남성 교사보다 능력이 떨어진다는 편견이 있었다고 해요. 아이들까지도 그런 편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달랐어요. 회계사인 스즈키 마미는 한국 회계법인에서 일하며 느낀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성별보다는 전문성으로 평가받았고 클라이언트들도 그녀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해요. 디자이너 이시다 나나는 더욱 구체적인 차이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성 디자이너라는 이유로 가벼운 프로젝트만 맡겨졌지만 한국에서는 대형 프로젝트의 메인 디자이너를 맡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가능성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미리 한계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능력과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프로그래머 니시무라 사오리는 이런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성 개발자가 관리직으로 승진하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실력만 있으면 팀장이나 부서장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느꼈다고 해요. 좌담회가 끝나갈 무렵 참석자 모두가 공감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자라서 미안하다고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의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진솔했고 그 변화는 명백히 긍정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일본 사회에 대한 뼈아픈 성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여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경고성 다큐를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여섯째 날 오전, 저는 서울의 한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닷새 동안 수집한 인터뷰와 일상 장면들을 보며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처음 계획했던 다큐멘터리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도쿄에 있는 편집국장에게 중간 보고를 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화상통화로 연결된 화면 너머 편집국장은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경고성 다큐의 핵심 내용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지금까지의 취재 결과를 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한 일본 여성들이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 그들의 선택이 합리적이라는 것, 그리고 문제는 이주 자체가 아니라 이주하게 만든 일본 사회의 구조에 있다는 것 말입니다. 편집국장의 반응은 뻔했어요. 그런 내용으로는 방송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경고와 우려이지 다른 나라를 미화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통화가 끝난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자로서의 사명은 진실을 전하는 것인데 왜 진실이 불편하다고 외면해야 할까요? 편견에 갇힌 채 현실을 왜곡해서 전달하는 것이 과연 언론의 역할일까요? 오후에는 마지막 인터뷰를 위해 이화여대 근처로 향했습니다. 만날 사람은 오가와 히로미 34살의 전 도쿄대학 연구원이었어요. 현재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히로미는 학자로서 두 사회를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한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일본 사회의 성별 격차 지수가 세계 116위인 반면 한국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통계적 근거도 보여주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히로미의 학문적 자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성 연구자라는 이유로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당했지만 한국에서는 순전히 연구 능력으로만 평가받는다고 했어요. 히로미는 또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편견을 강화하는 보도보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책무라고 강조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편집 작업을 시작했지만 손이 쉽게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편집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진실을 그대로 담자니 방송될 가능성이 희박했거든요. 그때 아야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 생활이 어떠냐는 안부 인사였는데 그녀의 근황이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아야카는 서울에서의 삶이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법조계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좋다고 했어요. 실력으로만 평가받는 환경에서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야카와의 통화를 끝내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편견의 무게를 벗어던지고 진실을 전하기로 말입니다. 회사의 요구에 맞춰 왜곡된 내용을 만들기보다는 기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사실을 보도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구성안을 작성했습니다. 경고성 다큐가 아닌 진실 추적 다큐로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것이었어요. 일본 여성들의 이주 현상을 통해 두 사회의 차이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성찰해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으로는 방송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자로서의 사명감을 저버릴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기자가 아니게 되는 거니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에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기대와 완전히 다른 취재였지만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후 몇 주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새로운 구성안에 대한 회사 측의 반응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편집국장과 제작진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촬영한 영상 중 일부가 인터넷을 통해 유출된 것이었어요. 누군가가 편집되지 않은 원본 인터뷰 영상을
온라인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될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반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의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이 긍정적이었거든요. 어떤 시청자는 일본 여성들의 선택이 이해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시청자는 자신도 늘 여성이라서 미안하다고 느꼈는데 이제야 그 감정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썼어요. 특히 마음에 와닿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한 주부는 평생을 가족만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을 돌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젊은 직장 여성은 결혼을 앞두고 직장을 그만둘까 고민했는데 꿈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적었습니다. 남성들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어요. 한 아버지는 딸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아내와 가사 분담에 대해 다시 대화해보겠다고 다짐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파급 효과였습니다. 경고성 다큐를 만들려던 저의 원래 계획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일본 여성들의 이주를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선택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조회수는 계속 올라갔고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내렸어요. 심지어 다른 방송사에서도 관련 기획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회사 내부의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보고 편집국장도 마음을 바꾸었어요. 원래 계획했던 경고성 다큐 대신 제가 제안한 진실 추적 다큐로 방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편집 작업에 들어가면서 저는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단순히 일본 여성들의 이주 현상을 다루는 것을 넘어서 일본 사회 전반의 성평등 문제를 짚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거든요. 동시에 제 자신의 삶고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0년간 기자로 일하면서 저 역시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경험했어요. 회의에서 제 의견이 무시당하거나 중요한 취재에서 배제당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런 일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사회가 원래 그런 거라고 여자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여성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취재를 통해 만난 일본 여성들은 모두 당당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여성이라서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저도 변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시청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했어요. 결국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일본 여성들의 이주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이에요. 다큐멘터리 그녀가 떠난 이유 경계 너머의 삶이 방영된 건 그로부터 2달 후였습니다. 시청률은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고 온라인 재생수도 100만 회를 넘어섰어요. 무엇보다 사회적 반향이 컸습니다. 방송 직후부터 각종 토론 프로그램과 신문 사설에서 성평등 문제가 다뤄지기 시작했어요. 정치권에서도 여성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제가 만든 다큐 하나가 이런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큰 변화는 제 개인적인 삶에서 일어났습니다. 다큐 제작을 마치고 나서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10년간 몸담았던 NHK를 떠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동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왜 그만두느냐고, 여성이 이런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고 만류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게는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여성들이 보여준 당당함,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모습,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편집국장이 아쉬워했습니다. 좋은 기자를 잃는 것 같아서 섭섭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진짜 기자가 되어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편견 없이 진실만을 추구하는 기자 말입니다.
사직 후 2달 동안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며 보냈어요. 그러던 중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KBS 국제방송부에서 일할 의향이 있느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언어도 문화도 다른 곳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그곳에서라면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방송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6개월 후 저는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도 취재원도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아야카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경계를 넘어 진짜 제 모습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첫 출근 날은 긴장됐지만 설렜어요. KBS 동료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지도 차별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냥 새로운 팀원으로서 편안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며 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회의에서 제 의견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졌고 기획안도 성별과 관계없이 내용으로만 평가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여성이라서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아시아 지역의 문화 교류를 다룬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저는 제가 가진 일본과 한국 양쪽의 경험이 큰 자산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독특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었거든요.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 반응도 좋았습니다. 시청자들은 편견 없는 시각으로 양국 관계를 다룬 점을 높이 평가해 주었어요. 저 자신도 진짜 하고 싶었던 방송을 만들었다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한국에서의 생활이 1년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서울의 거리가 낯설지 않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깊어졌어요. 무엇보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 하루가 기대됩니다. 가끔 일본에 있는 친구들이 연락해와서 묻곤 해요. 한국 생활이 어떠냐고, 후회는 없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답합니다. 이곳에서 저는 진짜 저 자신으로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지난 1년간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편견을 버리는 것의 중요성,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의 사명감, 그리고 용기를 내어 변화를 선택하는 것의 가치를 말입니다.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여자라서 죄송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하고 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경계를 넘어 찾은 이 삶에서 저는 드디어 진짜 사토 미유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